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스웨덴은 나치 독일의 기술을 갖다가 스펀지처럼 흡수해가지고 최신 후퇴익 제트 전투기였던 뛰어난 성능의 툰난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성능이었죠. 근데 툰난은 초창기 제트 전투기가 다 그러했듯 체급이 좀 작아가지고 본격적인 공대함 임무나 대지 타격용으로 써먹기에는 좀 크기가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마침 스웨덴군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쓰고 있던 사브사의 B-18 폭격기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대체가 필요했습니다. B-18은 쌍발 프로펠러 중형 폭격기인데요. 근데 대체 왜 스웨덴은 이렇게 공격기 내지는 폭격기를 갖다가 계속 개발을 했던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스웨덴의 영토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진출해가지고 적의 전투함이나 적의 지상군한테 폭격을 가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기 내지 폭격기가 필요했던 거고요. 사실은 스웨덴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투사해줄 플랫폼으로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전폭기로 쓸 심산으로 툰난을 갖다가 쌍발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때 볼보사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구식 엔진 2개씩이나 달아가지고 쌍발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국산으로다가 그것도 추력 짱짱한 거 제트 엔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단발기로 갑시다. 볼보사에서는 1940년대부터 전투기용 엔진을 갖다가 면허 생산을 했었고요. 제트기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J-21R 전투기에 장착된 고블린 엔진 그리고 툰난에 장착됐던 고스트 엔진을 갖다가 면허 생산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허 생산하면서 노하우도 좀 많이 쌓였겠다. 아예 국산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장대한 여정에 출사표로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설계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스웨덴군은 툰난의 성공 때문에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작전 요구 사항들을 갖다가 사브사에 던져줬기 때문이죠. 일단 스웨덴의 굉장히 넓은 해안선을 갖다가 각 공군 기지에서 모두 다 사거리 안에 넣어야 됐고요. 출격을 해가지고 1시간 안에 그 최대 진출거리에 도달해가지고 적에게 폭탄이든 로켓이든 뭐든 먹여줘야 됐었습니다. 즉 빠르게 날아가야 되다 보니까 일단 잠깐이라도 초음속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 성능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주야간 항법 비행도 가능해야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브사의 총괄공학자인 프리드 반스트롬이 자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외계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있거든요. 장거리 공격기 설계?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말한 외계인은 바로 과거 나치 독일의 항공기 제작사이던 메서슈미트에서 설계와 수학적 계산을 담당했던 헤르만 베어 몽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용 제트 전투기였던 메서슈미트 이륙이 개발에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우는 등 상당히 뛰어난 수학자였죠. 전쟁이 끝나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고생 중이었는데 1951년에 프리드 반스트롬이 사부사로 줍줍해온 것이죠. 곧바로 프리드 반스트롬은 채찍을 들고 베어 몽을 매우 치면서 설계들을 계산해내라고 닥달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인 전천후 항법 시스템은 한때 피처폰으로 유명했었던 에릭슨사에서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드림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5년 스웨덴 최초의 초음속 전폭기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J-32 란센입니다. 체급은 자체 중량 7.5톤에 최대 이륙 중량 13.5톤으로 자체 중량만 따지면 지금 현재 F-16이랑 동일한 수준의 체급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툰난에 비해서 1.5배가량 커진 체급이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마무시한 진출거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에릭슨사의 전천후 항법 레이더가 크기도 좀 컸고요.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서도 이제 레이더를 다루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 레이더를 다루기 위한 레이더 조작수도 한 명 더 탑승을 해야 돼가지고 복잡이 즉 2명이서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서 크기가 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레이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앞에 있는 지상의 지형지물들을 갖다가 대충 파악을 해가지고 조종사에게 알려줘서 지형지물을 회피하면서 적어도 항법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더는 밤에도 볼 수 있는 센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에도 항법 비행을 해서 적함에 폭탄을 날려주든지 적 지상군을 공격할 수도 있었죠. 이 항법 레이더랑 연동이 되어가지고 또 로봇4라는 스웨덴 최초의 대한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서방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점에 등장한 그런 대한미사일인데요. 스웨덴이 해안선은 엄청 넓은데 그걸 지킬 만한 해군이나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대함 전력에 목숨 걸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한미사일이 이른 시점에 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체 로켓 모터를 가지고 있었고 30km의 사거리를 가진 그런 미사일이었죠. 탄두 중량은 무려 300kg이라 가지고 웬만한 구축함들도 버티기가 어려운 수준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100m 미만의 고도로 시스키밍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유격도 어려웠었습니다. 속도도 마하 1에 근접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편이었고요. 놀랍게도 유도 방식이 요즘 대한미사일이랑 비슷하게 전방에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달려 있어가지고 발사 후 망각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미사일들이 다 그렇듯 표적 획득력이 좀 많이 꼬롬했는데요. 액티브 레이더 시커의 탐지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란센은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롤스로이스 A본 엔진을 달고 있고 최대 추력은 14,700파운드였습니다. 덕분에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서 초음속을 달성할 수가 있었죠. 잠깐, 롤스로이스? 아까 볼보에서 자국산 엔진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실 분들 많은데요. 네, 물론 볼보에서 자국산 엔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볼보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스웨덴 최초의 자국산 제트 엔진인 도베른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볼보사가 막상 자신감 뿜뿜하면서 개발을 시작하고 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한 거야. 제트 엔진 개발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자국이 스스로 제트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그거 쓰는 나라 거의 없어요. 결국은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볼보사는 높은 기술의 벽 앞에서 조져져 버렸고 결국 도베른 엔진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됐었습니다. 뭐 어쨌든 영국이랑 관계가 또 굉장히 좋았으니까 당시 롤스로이스의 A본 엔진이라는 굉장히 고출력의 엔진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점은 참 다행이었죠. 여기에 공대공 무장으로는 당시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B형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을 면허 생산한 로봇 24 미사일이 장착되었는데요. 당시 뭐 공대공 미사일이 다 그렇듯 성능과 신뢰성이 매우 별로였다는 게 문제였죠.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적기한테 이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적기가 우왕좌왕하면서 회피기동하는 사이에 사격각을 갖다가 내주게 되기 때문이죠. 고정 무장으로는 툰란과 동일하게 20mm 기관포 4문이 유지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드디어 생존 장비가 탑재되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즉 RWR이 장비되어가지고 적의 레이더가 나를 갖다가 조준하면 경보를 울려주고 또 체프나 플레이어를 갖다가 살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등장한 란센은 스웨덴군의 절찬리에 배치가 되어졌는데요. 마침 스웨덴군은 야간 요격 전투기도 필요했습니다. 야간 요격 전투기는 당연히 공대공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침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인 란센이 개발이 되었던 것이죠. 곧바로 란센의 레이더를 갖다가 공대공용으로 개조하고 폭격기를 갖다가 찢어 발견하기 위해서 무려 4문의 30mm 아덴 기관포를 갖다가 장착한 똥파워 란센을 갖다가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요격 전투기형인 란센 B형입니다. 적 폭격기 편대를 갖다가 흐트러 놓기 위해서 75mm 무유도 공대공 로켓 포드랑 조준 시스템도 장비가 되었죠. 또한 스웨덴이 구축한 스트릴 50 방공관제 시스템이랑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웨덴이 1940년대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구축한 실시간 방공관제 시스템인데요. 지상의 방공관제 레이더로 취합한 정보들을 갖다가 각 구역별로 방공센터에서 이 정보들을 갖다가 각 전투기에게 뿌려주는 식이었죠. 뭐 적기의 진출 방향, 고도 등을 알려줘가지고 대응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시로서는 북미 방공사령부, 즉 노라드의 시스템이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즉응성이 뛰어나고 굉장히 정확한 시스템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1000개가 넘는 대공초소가 설치되었고 방공관제 레이더들, 고도 측정기 이런 것들이 전국에 깔렸고요. 심지어 산악지형 같은 제대로 된 방공관제 레이더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는 간이 레이더를 갖다가 전개시키면서 필사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앴죠. 정찰 및 해상 초계형인 란센 C형도 제작이 되었고요. 훈련용 표적여행기인 란센 D형도 나왔고 아예 각 주파수 대역별 대출력의 제머를 갖다가 장비한 란센 E형도 등장하는 등 아무튼 스웨덴은 이 전투기를 갖다가 사골국물 우려는 듯이 주구장창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J-26이라는 특별한 바리에이션도 존재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란센 전투기에 날개랑 꼬리 부분을 갖다 토막쳐버리고 굉장히 뜨거운 엔진 배기어를 통해서 이게 지상에서 택싱해서 끌고 다니면서 활주로에 쌓인 눈들을 갖다가 날려버리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설 장비 있죠. SE88 마징가, 뭐 그레이트 마징가 이런 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밍도 왜 J-26이라고 붙여졌냐면은 그 J-30이 란센을 갖다가 반토막 쳤다고 해가지고 J-26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란센은 무려 450대가 생산이 되어졌고요. 사부사는 또다시 툰란에 이어가지고 대박을 친 셈이었죠. 이후에도 최신 기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란센은 수량도 많고 굉장히 기체 설계가 튼튼해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개량이 되어져가지고 노인 학대를 당해야 됐었고요. 공식적으로는 1997년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인 학대를 당한 끝에서야 현역 임무에서 해제가 될 수가 있었고요.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퇴역이지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험기나 전자전 훈련기로 쓰면서 2020년 드디어 66년 만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마저도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란센이 무조건 좋은 전투기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냉전이 끝나고 스웨덴군의 기밀 자료들이 폭로가 되었는데요. 전투 목적으로 생산된 란센, 즉 약 400대 정도의 란센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비전투 손실, 즉 추락으로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100여 명의 조종사들과 같이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은 일단 보는 전투기들 보면은 다 20세기 말에 만들어졌던 전투기들이 많죠. 이런 전투기들은 추락사고가 잘 안 납니다.
나면은 진짜 우리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추락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 초창기 전투기들은 한 기종을 도입하면은 운영이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뭐 길바닥에 전봇대 박혀있듯이 쭈루루 박혀있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엔진과 기체 설계 간의 조화를 이루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좋은 엔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 좋은 설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놨을 때 어떤 출력을 낼 때, 어떤 고도에서, 어떤 자세에서 날면은 어떤 공기역학적인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이때 당시 기술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요즘에야 풍동 실험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상당히 높은 적중률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안정적인 전투기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 기체 조종면이나 엔진의 추력도 조종사가 스틱이랑 스로틀로 값만 입력해주면은 알아서 미션 컴퓨터가 조종면이랑 엔진 추력을 갖다가 자동으로 제어해가지고 최적의 움직임으로써 전투기를 움직여주잖아요. 심지어 예기치 못한 실속에 빠져도 자동으로 회복시켜주는 장치도 있죠. 최대 기동 한계치 이상으로는 기동을 못하게 해주는 G 리미터도 있죠. 윙, 풀, 업, 충돌 경보 장비도 있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전투기들의 추락사고가 덜한 겁니다. 예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 옛날 전투기 설계하던 사진 올려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컴퓨터 그런 게 어딨어. 오로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커피로 날밤 새면서 큼지막한 전지에다 놓고 나서 자랑, 연필, 지우개 이걸로 설계했다고요. 심지어 당시 사부사에는 풍동 실험실도 없어가지고 일단 시제기를 만들어가지고 날려보는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다고요. 게다가 란세는 지형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형을 정밀하게 추적하면서 앞에 산이나 언덕 같은 게 나타나면 조종사한테 알려줘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비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당시 진공관 기반의 전자장비들 얼마나 신뢰성이 약했습니까? 열과 충격에도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작동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어요. 뭐 주간에야 눈으로 앞이 보이니까 레이더가 찐빠가 났어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지. 근데 야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는데 앞에 산이 나타났어. 근데 레이더가 찐빠 나가지고 얘를 경보를 못 해줘. 그럼 그대로 꼬라박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 멀쩡히 날다가 갑자기 민가에 들이받고 민간인들 몇 명이랑 같이 산화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고까지도 일어났을 정도예요. 비슷하게 미국도 F111에서 이 항법 레이더의 오작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실제 베트남전에 투입된 물량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런 식으로 손실이 되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스웨덴군 같은 경우에는 이 란센에 그런 큰 결함이 있다는 것 같다가 소련군한테 대놓고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민가를 덮친다든지 하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기밀로 덮어버리고 은폐해버린 다음에 쉬쉬했던 것뿐이고요. 다만 냉전이 종료되면서 이 조종사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밀 자료들이 필연적으로 폭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란센이 스웨덴이 개발하던 핵무기를 투사할 수단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이 영상에서 핵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죠. 이건 제가 별도의 스웨덴의 핵 개발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루긴 할 건데요. 제가 빠르게 요약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핵무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진척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예 핵무장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1950년대까지 실제로 핵무장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사항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은 곧바로 100여 발 정도의 전술핵탄들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1920년대부터 옆나라 독일이나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계열 좌파 정당들이 굉장히 득세하던 나라였어요. 국민들도 되게 여기에 동조하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스웨덴은 지금도 북유럽에서 복지가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포기된 게 핵무장입니다. 물론 놀랍게도 당시 좌파 정당들에서도 소련이 침공해 오는 거는 어쨌든 싫거든. 그래서 핵무장에 찬성했었어요, 좌파들도. 근데 1950년대 말부터 이제 반핵 반전 운동이 스웨덴 국민들한테 슬슬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입장을 반핵 쪽으로 돌려야 됐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선거에서 지니까. 두 번째로 미국이 스웨덴의 핵무장을 지지해주는 조건이 바로 스웨덴의 무장 중립 포기였습니다. 미국은 스웨덴에 계속해서 그냥 나토에 가입을 하고 친미 쪽으로 아예 돌아서 버리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어요. 그 대신에 나토에 가입하면은 뭐 핵무기를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해주든지 아니면 스웨덴이 핵무기를 갖다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지해준다든지 이런 걸 다 해준다고 했어요. 다만 무장 중립 계속 할 거면 너 핵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스웨덴으로서는 만약에 미국 편으로 아예 돌아서 버리면은 당연히 소련의 압박이 더 거세질 거고 전시가 되면은 바로 소련 앞에 있는 스웨덴은 독일이랑 똑같이 제일 먼저 핵샤워를 맞고 즉시 삭제당해버릴 게 뻔한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하고 무장 중립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비용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핵무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무기예요.
핵무기를 유지 보수 관리하고 새로운 플랫폼도 개발하고 핵무기도 또 새로 개발을 하고 또 이 핵무기를 갖다가 발사하는데 지령 시스템 구축하고 또 보안 시스템 구축하고 이 핵무기들을 갖다가 경비하고 이런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당시 스웨덴은 바로 코앞에 있는 거대한 강국인 소련으로부터 평시에 국가를 지켜줄 재래식 무기들을 유지하는 데도 벅찬 수준이었다고요. 거기다가 스웨덴이 인구가 적잖아. 근데 핵무기들은 이걸 갖다가 호위해줄 병력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운영할 병력들도 필요하고. 근데 당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냉전기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딱딱 긁어모아가지고 운영한 최대 병력이 40만 정도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한반도 2배만한 크기의 땅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 뻑하면은 스페시나츠가 국경 뚫고 와가지고 심지어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총격전 벌인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나중 가면은 군부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스웨덴의 핵무기 생산 개시는 이렇게 국내적인 엄청난 논란 속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1968년에 스웨덴이 NPT에 가입을 해버리면서 핵무장을 포기하게 되었죠. 총평하자면은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아예 스웨덴에 눌러 앉아가지고 합심해서 만든 전투기가 바로 란센 전투기입니다. 초음속인데다가 성능도 굉장히 좋고 범용성이 또 굉장히 좋아가지고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인학대를 당해야 되는데요. 다만 전자장비의 신뢰성 문제와 당시 항공기술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이 겪어야 됐던 사고 다발이라는 문제는 동일하게 겪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전투기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란센 전투기로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련에서는 마하 2급의 초음속 전투기를 갖다가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죠. 곧바로 스웨덴은 온 기술을 갖다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마하 2급 전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과연 스웨덴은 어떤 전투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